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번에 보는 게 마지막이 되길 바라면서 스마트 경영 아카데미에서 재정학이랑 경제학을 담당하게 될 강두성이라고 합니다. 하나 좀 물어볼 게 있는데, 이제 재정학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좀 궁금해서, 혹시 1차를 보신 경험이 있는 분? 1차 몇 번 정도 작년에 한 번 보셨고, 한 번 보셨고. 그러면 이제 재정학 기본 강의는 다 듣고, 객관식 강의도 들으셨나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기본 강의랑 객관식 강의? 일부. 어디까지? 듣다 말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초점이 되는 건 재정학은 크게 말 문제랑 계산 문제예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올 때는 대략적으로 한 적게 나올 때 한 5문제가 나오고, 많이 나올 때는 이제 진짜 많이 나오면 한 10문제까지 나와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말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이번 수업에서 6회 동안 진행되는 수업에서 대비해야 되는 문제는 말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말 문제 09년도부터 17년도까지는 거의 다 이제 다 긁어와서 말 문제를 제 그 단원별로 실었고, 물론 00년부터 08년 것도 웬만한 건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대신 09년부터 17년도까지 말 문제는 그 옆에 그 몇 년도에 나왔는지 17, 15 이렇게 쓰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초점을 가져가야 될 것이, 이제 목표하는 바가 좀 다를 거예요. 어떤 측면이 다르냐? 학생들 중에서 회계랑 세법이 튼튼한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회계랑 세법이. 그리고 그게 사실은 제가 기본 강의부터 할 때는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 2차로 연결되는 부분이 회계랑 세법이기 때문에 회계세법을 튼튼히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학생들 세법 40점, 그리고 회계 40점 면에서 나머지 80점, 80점에서 1차 합격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건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면 1차 합격하고도 무조건 2차에서 떨어지고, 그 다음 2차에도 합격할 가능성이 물론 있긴 있지만 높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은 회계세법을 이렇게 꽈락 면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한 60점에 맞추고, 재정학도 이제 60에서 한 70점으로 맞추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에요. 왜냐면 재정학 같은 경우는 60점, 70점 맞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자주 빈출되는 것들이 있고, 말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공부를 하게 되면 6, 70점은 이제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이상 받기 위해서는 재정학 노력 혹은 공부 시간 대비 점수라고 보면 60점까지는 이제 60점, 70점까지는 금방 오르다가 70점을 넘어서부터는 사실은 노력 대비 아웃풋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건 좋지 않은데,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회계세법 잘 하세요? 우리 학생 어때? 맨 앞에. 아니야? 그렇지. 이제 이거는 우리가 기본 강의 들어갔을 때 전략은 이렇게 전략을 세웠지만, 어찌됐든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금 회계세법을 늘릴 수가 없으니까, 제가 약속 드리는 바는 대신 일주일 동안 재정학을 열심히 해야 돼요. 회계세법은 웬만하면 그냥 감 안 읽는 정도로 하고, 하루 종일 재정학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면 제가 80점까지 보장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대부분의, 제가 이제 혹시 저 아시는 분 계세요? 저 본 적이 있다, 다른 데서 들어본 적이 있다. 다 처음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그잼 경영 아카데미에서 웅지 경영 아카데미, 그게 이제 이그잼 경영 아카데미로 바뀌어가지고 거기서 강의를 해서, 그때 이제 그 당시에는 좀 제가 2년 거기서 강의하다가 거기 사정이 있어서 제가 그만두고 나왔는데, 여기서 황윤아 회계사랑 저랑 친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도와달라 해서 제가 이제 투입됐는데, 제가 가르친 학생들 1차가 굉장히 잘 나와요. 1차가 잘 나오고 동차한 친구들도 있는데, 그래서 재정학은 사실 제가 제일 잘 가르쳐요. 네, 그래서 이제 OX 부분을 그거 하면 되고, 이제 계산 문제도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계산 문제. 그래서 계산 문제 나오는 부분은 사실 외부성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공공재, 그다음에 이제 조세 파트에서 전가와 효율성, 이런 파트가 제일
이제 한 문제 이 정도는 이제 필수적으로 나오고 나머지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데 만약에 계산 문제 자기가 이과 베이스라든지 아니면 경제학과라든지 그러면은 제가 유튜브에 계산 문제 특강이라고 해서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들으면서 문제를 풀면 이제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아무리 말문제더라도 계산적인 베이스가 경제학이라는 게 수리적으로 접근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 수리적인 문제를 좀 풀면서 말 문제도 약간 더 이해가 잘 가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혹시 수리적인 센스라든지 뭐 이과라든지 하면 계산 문제도 한번 챙겨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정규 강의에서는 말 문제만 접근을 하도록 하겠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이제 OX 책을 다 구매를 하셨죠. 그래서 OX 책 이거를 그 전날에 여러분들 한번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 논리 전개 방식과 구성 방식은 이제 정병렬 책이랑 거의 똑같이 갔어요. 그래서 정병렬 그 맨 앞에 1장이 출제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병렬 책의 2장이 여기서 1장이 되는 거고 정병렬 책의 3장이 2장이 되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내용 공부하는데 도움되라고 옆에 그 큰 목차에 뭐 페이지 수도 좀 적어놨는데 그게 관련 내용의 정병렬 책 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중간까지는 거의 적어 놓다가 제가 이제 마감 작업에 임박해서 뒷부분은 제가 그걸 못 해줬는데 어찌됐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전날에 OX를 한번 풀고 오세요. 그 다음에 이제 틀린 부분을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정학이라는 게 사실은 감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직관적인 학문이기도 해요. 나머지 원가라든지 재무보다 뭔가 느낌상 직관에 따라서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직관을 살리면서 조금 더 엄밀성을 높이는 그런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보는 거는 이제 첫 번째 효율성과 시장 실패고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남으면 외부성을 좀 살펴볼 거예요. 자, 재정학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대부분의 이제 세무사 수험생 중에 재정학 토할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첫 번째 파트가 너무 어려워. 첫 번째 파트가 사실은 재정학 통틀어서 제일 어려운 파트이기 때문에 저는 원래 기본 강의할 때는 외부성 공공재 하고 그다음 논리가 생기면 이쪽을 다시 설명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기본 강의는 아니니까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한 개 질문을 할 건데 우리가 어찌됐든 수험 측이라도 재정학을 살펴보는데 재정학이 뭔가는 우리가 말해줄 수 있어야겠죠. 재정학이 뭐예요? 뭐를 보는 그 학문이에요? 재정학이라는 게 어떤 걸 살펴보는 거죠? 민간 부분과 공공 부분의 상호작용.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재정학이라는 건 국가의 경제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국가의 경제 활동. 자, 그러면 이제 경제 활동이라는 게 뭔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경제 활동. 쉽게 말해서 경제 활동이라는 건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이 경제 활동이에요. 생산하고 소비하고. 자, 근데 이제 국가라는 경제 주체 말고 민간 경제 주체 중에서 생산을 담당하는 경제 주체가 기업이 될 것이고, 자, 소비를 담당하는 경제 주체가 가계가 될 거예요. 그래서 기업과 가계로 이루어지는 이런 일련의 경제 행위들이 이제 민간 경제 부문이라는 게 있어요. 민간 경제 부문. 자, 민간 경제 부문. 자, 그러면 국가가 굳이 민간 경제 부문에서 어떤 달성되는 상태가 있겠죠. 그런 달성되는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재화 배분 상태라고 해요. 재화 배분 상태. 자, 재화 배분 상태라는 건 뭐냐? 쉽게 말해서 이 분필이 몇 개 정도 생산되고 의자가 몇 개 정도 생산되고 강의 서비스는 얼마나 제공되고 이런 게 이제 재화 혹은 서비스의 배분 상태인데 자, 만약에 내버려 뒀을 때 시장 경제에서 달성되는 이런 상태가 효율적이라면 자, 그렇다면 이 국가 혹은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국가 혹은 정부 필요성이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재화 배분 상태가 이제 효율적인 상황에서는 국가가 굳이 개입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비효율적인 상황을 살펴보는 거고 그
시장 경제가 재화 배분 상태를 비효율적으로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장 실패라고 표현을 해요. 시장 실패. 자, 그래서 이렇게 시장 혹은 민간 경제 부분이 재화 배분 상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지 못하는 상태를 시장 실패라고 표현하고, 그럼 그때 이 시장 실패에 국가의 개입의 타당성이 인정을 받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을 해야 되는 게, 그렇다면 효율적이라는 게 뭐냐 물어볼 수가 있겠죠. 효율적이라는 게. 그럼 효율적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걸 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배운 바에 따르면 효율적이다 라는 건 우리 파레토라는 경제학자가 얘기를 해줬어요. 파레토라는 경제학자가. 자, 뭐라고 얘기했냐? 개선이 불가능하면 효율적이다. 직관적으로 당연하죠. 개선이 가능하면 비효율적인 거고, 개선이 불가능하면 효율적이라는 거야. 그럼 그 얘기는 이따 살펴보는 시장 실패라는 건 뭐예요? 개선이 가능하다는 거고, 그게 정부의 역할이에요. 정부로 인해서 개선이 가능한 경우, 그게 이제 시장 실패 상황인데, 자, 그러면 이제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건,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물어보는 건, 그럼 개선은 뭔데? 개선이 뭔데? 자, 그래서 이제 파레토 개선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자,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파레토 개선이라는 건 이제 결국 아까 경제행위가 소비행위와 생산행위라고 했기 때문에 소비행위, 생산에 한정지어서 파레토 개선이라는 얘기를 표현하려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 어떤 재화 생산도 줄이지 않고 다른 재화 생산을 늘릴 수 있으면 그건 재화 생산에 있어서 파레토 개선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재화 생산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그러면 소비 행위에 있어서 개선이라는 건 뭐냐? 소비 행위에 있어서 개선이라는 건, 그럼 경제 주체가 소비를 하면 뭘 누리게 되냐면 효용을 누리게 돼. 그럼 효용을 누리는데 그때 소비 행위에 있어서 파레토 개선이 일어나는 상황은 특정 경제 주체의 효용 감소 없이 다른 경제 주체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면 그게 개선이고, 그럼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가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가 효율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파레토 효율적이라는 개념을 봤는데, 자, 그러면 이걸 말로써 직관적으로 살펴봤었는데, 이거를 조금 그래프랑 수식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소비 행위와 생산 행위가 경제 행위이기 때문에 효율성 조건은 소비의 효율성 조건, 생산의 효율성 조건, 종합적 효율성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배우는 게 소비의 효율성 조건. 혹시 듣다가 너무 좀 빠르다 싶으면 약간 좀 천천히 해주세요 말하면 속도를 제가 조절할 테니까. 자, 소비의 효율성 조건 혹은 교환의 효율성 조건이 있는데, 자, 이거는 뭘 나타내느냐? 이거는 재화가 사회 내에, 경제 내에 재화가 주어져 있을 때 그 재화를 어떻게 사람들이 소비하는 것이 효율적인가를 살펴보는 게 소비의 효율성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재화 현실에서는 무수히 많겠지만 우리 가정에서는 이제 두 재화를 상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X재, Y재 두 재화를 상정하고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 경제 주체를 A 경제 주체, B 경제 주체라고 상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소비 행위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도구로서 배우는 게 이제 소비 평면에, 소비 혹은 재화 평면에 효용을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을 가지고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를 했다 싶으면, 자, 이제 어떤 소비 평면이 있는데 X제, Y제. 자, 그래서 예컨대 요런 3,5라는 점을 잡으면 이 점이 나타내는 건 뭐예요? 이 점이 나타내는 건 어떤 경제 주체가 내가 재화를 X제를 3개 갖고 있고 Y제를 5개 갖고 있는 그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태, 이 재화 배분 상태로부터 경제 주체가 누리는 효용이 있을 텐데, 효용 함수라는 건 결국 함수는 원인과 결과 간의 관계예요. 함수라는 건. 그러면 여기서 효용에 영향을 주는 건 뭐냐면 재화 소비량이겠죠. 재화 소비량.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효용 함수는 이런 식으로 쓸 것이고, 그리고 효용 함수 사람들의 캐릭터에 따라서 혹은 재화의 캐릭터에 따라서 함수 형태 배우는 세 가지는 이 세 가지 x 곱하기 y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우죠. 그래서 요게 그대로 조금 이따 살펴보는 사회후생 함수라는 것에서도 이 세 가지 함수 형태가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이거는 어떤 함수 형태냐면 두
재와 소비량의 합으로 효용이 결정이 된다는 거고, 재와 소비량의 곱으로 결정된다는 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내가 소비하는 재와 량 중에서 적은 것의 개수만큼 내 효용이 결정이 된다는 게 세 번째.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얘를 이제 뭐 완전 보완제를 나타내는 효용함수고, 얘를 완전 대체제를 나타내는 효용함수고,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일반적인 효용함수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 가장 일반적인 상황, 요거를 한번 표현해 보면, 이 재와 내가 x제를 3개 갖고 있고 y제를 5개 갖고 있을 때 내 만족도가 있겠죠. 그 만족도를 숫자로 표시하면 얼마로 책정할 수가 있어요? 내가 x제를 3개 갖고 있고 y제를 5개 갖고 있을 때의 만족도가 얼마예요? 이 효용함수에 따르면 15죠. 15. 그렇죠? x제 3개, y제 5개 갖고 있을 때 만족도가 15예요. 자, 그러면 이런 만족을 주는 다른 재와 조합도 있을 거예요. 나에게 같은 효용을 주는 다른 재와 조합 상태들이 있을 텐데, 가장 쉽게는 뭐가 있겠어요? x제 5개, y제 3개를 갖고 있는 것도 이 같은 효용을 달성해 줄 것이고, 추가적으로 x제 4개를 갖고 있다면 좀 계산이 지저분한데, 예컨대 4분의 15만큼 4분의 15는 4보다 약간 작은 거겠죠. 자, 그래서 x제를 4개 갖고 있을 때 이제 4보다 약간 작은 만큼 4분의 15를 갖고 있는 것도 동일한 효용을 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효용을 가져다 주는 재와 조합을 모두 연결한 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무차별 곡선이라고 표현을 하죠. 무차별 곡선. 네, 무차별 곡선은 지금 보다시피 어때요? 어떤 특정 효용을 달성해주는 재와 조합이기 때문에 효용이 다른 효용을 달성해주는 무차별 곡선은 다르게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재와 소비량이 늘면 늘수록 효용이 증가한다고 표현하면 원점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갈수록 더 높은 효용에 대응되는 무차별 곡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정의되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한계 대체율이라는 게 있죠. 한계 대체율.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수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1장에서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까지 나와요.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나오고, 특히 지금 살펴보는 파레토 효율성과 관련돼서는 뭐 3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듣고 이해가 잘 안 가면 버려도 전혀 지장이 없는 파트인데, 그럼 니 왜 설명하고 있냐 했을 때 지금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뒤에서 전개는 해가는 내용들이 이 논리가 다 연장이 되기 때문에 논리를 체득하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계 대체율이란 건 뭐냐? 이거는 내 마음속에 대체 비율이라는 거야. 대체 비율이고, 우리가 이걸 기호로 써는 MRS XY라고 표현하는데, 얘가 클수록 뭐를 더 좋아하냐면 X제를 더 좋아한다는 거야. X제를 더 좋아한다. 그래서 한계 대체율이라는 건 그 의미로서 보면 X제의 한 단위와 교환할 용의가 있는 Y제 수가 한계 대체율이고, 당연히 이 값이 클수록 X제 한 단위와 교환할 용의가 있는 Y제 수가 크다는 건 X제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겠죠.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이제 한계 대체율을 정의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재와 조합 상태에서, 즉 X제 3개, Y제 5개 갖고 있는 상황에서 나한테 누가 X제를 한 단위 준다고 표현하면 나는 Y제를 몇 개까지 포기할 용의가 있는가 했을 때, 내가 X제 한 개 더 주면 효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Y제의 소비를 줄이는데, 그때 같은 효용을 달성해주는 무차별 곡선 위의 점으로 가면 효용이 변화가 없을 테니까 그때 최대 포기하고자 하는 Y제 수량, 이게 이제 사실은 요 차이가 되겠죠. 지금 수치적으로 그렇게 차이는 안 나는데 얘가 이제 얼마가 되냐면 4가 좀 안 되죠. 그냥 반올림해서 3.9라고 표현해 봅시다. 3.9라고 표현하면 나는 이 지점에서 X제를 한 단위 더 준다고 하면 Y제를 1.1개까지 포기할 용의가 있다는 거야. 자, 근데 이 한계 대체율이라는 거는 요 일반적인 무차별 곡선에 따르면 고정된 게 아니고 변한다는 거야. 자, 보면 그럼 이 재와 조합 상태에서 요 재와 조합 상태에서 누가 X제를 한 단위 더 줘서 Y제를 1.1개 포기했어.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누가 x제를 한 단위 더 준다고 해. 그러면 그때 포기할 용의가 있는 y제 수량은 0.9개로 줄어들어 버려. 그럼 왜 그런가 봤을 때 이건 일반적인 선호 체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가 흔하냐면 y제가 흔하고 x제가 귀중한 상황이야. 그럼 x제 하나 더 얻기 위해서 포기할 y제량이 많지만 이 상황에서 한 단위 더 얻기 위해서 x제 한 단위 더 얻기 위해서 포기하고자 하는 y제 수량이 줄어들겠죠. 자, 그렇게 따지면 이제 점점점 이 차이가 x제 한 단위 얻기 위해서 포기하고자 하는 y제 수량이 점점점 줄어든다는 걸 볼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이제 한계 대체율이 체감하는 상황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건 이제 기본 강의 개념이었고, 자, 이걸 바탕으로 뭘 살펴볼 거냐면 재화를 배분하는 상태를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경제 주체가 두 명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A의 상태를 나타내는 어떤 재화 배분 상태라고 하고, 이제 B가 똑같은 경제 주체 중에서 이제 B에 대응되는 재화 평면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요렇게 갖다가 엎어버리면 이제 두 사람의 재화 배분 상태를 나타내는 에즈워스 상자라는 걸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에즈워스 상자.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이렇게 갖다 오면 소비의 에즈워스 상자 혹은 교환의 에즈워스 상자를 살펴볼 건데, 예컨대 이제 사회 내 x제 총 수량이 10개만큼 존재하고 y제 총 수량이 10개만큼 존재를 한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에즈워스 상자를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면 정사각형의 에즈워스 상자를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A의 원점이라고 그릴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B의 원점이라고 써서 여기가 이제 총 x제 수량 10개, 여기가 총 y제 수량 10개 이렇게 엎어놓은 이제 에즈워스 상자를 그릴 수가 있는데, 자, 굳이 왜 이런 이상한 행위를 했느냐 했을 때, 자, 이 에즈워스 상자의 임의의 한 점을 딱 잡으면 이건 정확하게 어떤 걸 나타내냐면 재화 배분 상태를 나타낸다는 거야. 재화 배분 상태. 자, 그럼 이 점은 어떤 재화 배분 상태를 나타내는가 했을 때 전체 x제가 10개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x제 소비량의 합은 10개를 넘어설 수가 없겠죠. 자, 그럼 이런 점은 어떤 재화 배분 상태를 나타내냐? A한테 x제를 요만큼 주는 거야. 예컨대 10개 중에서 3개를 A한테 주는 거지. 그럼 나머지 B는 몇 개 가질 수가 있어요? 나머지 B는 7개를 x제를 가질 수가 있겠죠. 자, 추가적으로 여기가 이제 대응되는 좌표가 5다. 다시 말해서 총 10개의 y제 중에서 5개를 A한테 줬으면 나머지 5개는 B한테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즈워스 상자의 임의의 한 점은 뭘 나타내냐? 재화 배분 상태를 나타낸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아까 다시 돌아와서 이제 재화 배분 혹은 소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재화 배분 상태가 비효율적이라면 뭐가 가능하다는 거야? 어떤 재화 배분 상태가 비효율적이라면 배분을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혹은 교환을 통해서 한 사람의 효용 감소 없이 특정 사람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배분 상태를 봤는데, 자, 이 배분 상태에서 예컨대 이 배분 상태가 아까 초기에 이 배분 상태랑 관련이 있는 거고, B라는 사람한테는 이제 7개, 5개를 갖고 있을 때 무차별 곡선이 사실은 여기에 이렇게 그려져 있었겠죠. 자, 그러면 여기를 이제 A의 무차별 곡선 저거 똑같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 자, A의 무차별 곡선 저렇게 똑같이 그릴 수 있고, B의 무차별 곡선을 이걸 이렇게 갖다 돌려서 그려보면 어떤 식으로 그려질 수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배분 상태에서 자, A가 누리는 효용은 이 파란색 무차별 곡선으로 대변되고, 지금 B가 누리는 효용은 이 노란색 무차별 곡선으로 대변되는데, 자, 이 상황에서 개선이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를 살펴봅시다. 개선이 가능하다는 건 특정 경제 주체의 효용 변함없이 다른 경제 주체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A의 효용은 변화 없이 B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예컨대 재화 배분 상태, 요 배분 상태 알파점이라고 표현하면 오메가라고 표현해 봅시다. 오메가라고 표현하면 이런
알파라는 배분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알파라는 배분 상태는 오메가랑 A한테 있어서는 같은 효용을 달성해줘요. 그렇죠? 근데 B한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알파점을 지나가는 무차별 곡선을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그릴 수가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원점에서 더 B 입장에서 원점에서 더 멀리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B의 효용이 증가하는 상황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메가점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냐면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배분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럼 알파점은 여기서 오메가에서 알파로 갔다는 건 어떻게 됐다는 거야? 파레토 개선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겠죠. 근데 파레토 개선이 됐으면 그걸 표현하면 A의 효용은 고정된 상황에서 B의 효용이 증가한 상황이죠. 자, 그럼 반대로 이제 B의 효용은 변함없으면서 A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점은 어디가 되겠어요? 이번에는 B의 효용은 변함없으려면 초기 배분 상태에서 B의 무차별 곡선 위에 한 점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A의 효용이 증가하려면 예컨대 이런 점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점은 이제 베타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역시 알파에서 베타로 가는 재와 재배분 역시 파레토 개선이 가능한데, 그건 왜 그러냐? 자, 누구의 효용은 변함없어요? B의 효용은, 이번엔 B의 효용은 변함없고 A의 효용이 증가했으니까 파레토 개선이다. 자, 그럼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알파점과 베타점이 오메가에 비해서 파레토 위에 있는 건 확실한데, 자, 이 알파와 베타점이 효율적인가 비효율적인가 얘기를 하려면 이 배분 상태에서 개선이 더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되겠죠. 자, 알파점, 베타점은 파레토 개선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어떻게 돼요? 알파점 개선이 가능한가요? 알파점? 어떻게 위로 가요? 여기로 가면 개선이 가능하다. 잘못 배웠죠, 지금? 엉터리로 배운 거죠, 지금? 자, 알파점에서 이 흰색 점으로 간다 하면 누구의 효용은 증가해요? 알파점에서 흰색 점으로 가면 파란색 무차별 곡선은 바깥으로 나가. 근데 노란색 무차별 곡선은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잖아, B 입장에선. 그렇죠? 그럼 그 얘기는 A의 효용, 파란색 무차별 곡선을 바깥쪽으로 내밀기 위해서 A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B의 효용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떤 상황이었냐? 알파, 베타 이런 상황은 무차별 곡선이 서로 어떻게 되고 있어? 등지고 있는 거야. 무차별 곡선이 서로 등지고 있다는 건 한 사람의 효용을 증가시키려면 다른 사람의 효용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알파와 베타 이렇게 무차별 곡선이 등지고 있는 상황이 효율적인 상황인데,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아까 배운 개념 한계 대체율을 이용해서 MRS A와 MRS B가 같은 상황이다. 알파점, 베타점 모두 이게 같으면서 이게 같기 때문에 효율적이라는 건 더 이상 개선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뭘 의미하는가? 아까 복습한 바에 따르면 얘가 일종의 뭐였어요? 한계 대체율이었죠. 아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x제를 한 단위 더 얻기 위해서 포기하고자 하는 y제 수량으로서 사실은 그 기울기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무차별 곡선 요게 기울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기울기가 되겠죠. 자, 근데 이거는 미분의 개념으로서 극한으로 보냈을 때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제 수학적인 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제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한계 대체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자, 그러면 알파점에서 A의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와 B의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동일하게 등지고 있으니까 그 접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동일하겠죠. 그래서 알파점, 베타점은 이 식을 만족을 하면서 이 식에 만족됐다는 것이 교환의 효율성 조건을 만족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다시 오메가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제 오메가에서는 개선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개선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건 사실 이 식이 만족이 안 되고 있다는 상황이겠죠. 그럼 등호가 만족이 안 되는 건 왼쪽이 크거나 오른쪽이 크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오메가점에서는 이 어디가 컸어요? 왼쪽이 크겠어요? 오른쪽이 크겠어요? 오메가점에서. 이 오메가점에서 A의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랑 B의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중에 뭐가 더 가팔라요? 가파를수록 이제 큰 거야. 왜? 아까 이게 가파르다. 이게 가파르다는 건 뭐예요? 내가 XZ 한다 얻기 위해서 YZ를 많이 포기할 용의가 있는 거잖아. 가파를수록. 그래서 MRS가 큰 건 가파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선 이 오메가점에서 A의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뭐예요? A는 파란색의 무차별 곡선이니까 A의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요 기울기가 될 것이고 B는 노란색이었어 아까. 그래서 B의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어떤 게 더 가팔래요? A가 더 가파르죠. 자, A가 지금 한계 대체열이 더 크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아까 MRS가 뭐라고 했냐면 XZ를 상대적으로 좋아하는 정도가 MRS라고 표현을 했죠. 자, 그러면 오메가점에서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가 보면 이 오메가점은 A는 XZ를 조금 갖고 있어. YZ는 상대적으로 많이 갖고 있고 B는 XZ 조금 많이 갖고 있고 YZ를 상대적으로 적게 갖고 있어. 그렇지? 그래서 이제 XZ를 누가 더 좋아할 것 같은가 봤을 때 아무래도 XZ를 조금 갖고 있는 A가 XZ를 더 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XZ에 대한 만족도 정도인 한계 대체율이 더 크게 나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오메가점에서 알파 혹은 오메가점에서 베타로의 재와 재배분을 살펴보면 이건 사실은 어떤 식의 교환을 응한 거예요? 지금 배분 상태만 얘기했지만 만약에 두 사람이 교환을 했다고 생각하면 오메가점에서 알파점으로 갔다는 건 어떤 교환에 응한 거야? 오메가점에서 알파점에 갔다는 건 A 입장에서는 XZ를 더 얻게 된 거죠. 대신 YZ를 더 포기한 거야. 다시 말해서 A랑 B 두 사람이 있을 때 B가 A한테 XZ를 주고 A가 YZ를 A가 B한테 준 상황이 알파 상태고 그걸 직관적으로 봤을 때 아까 두 사람의 무차별 곡선 한계 대체율이 이게 더 크면 A가 XZ를 상대적으로 좋아하니까 B가 A한테 XZ를 주고 A가 B한테 YZ를 주는 이런 교환을 통해서 파레토 개선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지우기 전에 여기까지 설명한 것을 말 문제로 한번 살펴봅시다. 자, 5페이지 보면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했다시피 뒤에 숫자가 적혀 있는 거는 그 연도에 나온 거고 숫자가 없는 거는 기출 안 된 게 아니고 08년에서 00년인데 그건 제가 시간의 관계상 구체적으로 언제 나왔는지는 기억을 못해서 자, 근데 이제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보세요. 그래서 첫 페이지가 제가 그 편집 실수로 첫 페이지는 이제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몇 개가 더 추가됐으니까 오늘 첫 페이지는 이 유인물을 보면서 시작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1번 보면 파레토 개선 시 어느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다. 자, 그게 파레토 개선의 개념이었죠. 그래서 5가 되는 거고 자, 이제 파레토 기준은 두 사람의 효용을 비교할 수 있을 때 적용이 가능한 기준이다. 이건 어때요? 파레토 개선, 파레토 기준. 파레토 기준에 따라서 개선인가 아닌가는 두 사람의 효용을 비교할 수 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문제래요. 맞는 지문이에요? 안 맞는 지문이에요? 오예요? X죠. X맨이네. X죠. 왜 그래요? 자, 보면 우리가 아까 오메가점에서 알파점으로 이런 재화가 재배분이 일어났을 때 두 사람의 효용을 비교한 게 아니고 재화 전후 배분했을 때 얘가 다시 말해서 파레토 기준에 따라서 알파에서 베타로에 변했을 때 A의 효용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살펴보고 B의 효용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를 살펴본 거죠. 자기 자신의 효용의 전후 관계만 살펴본 거지 얘네 둘을 비교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고 자, 이 지문이 여기 자체는 중요하지 않은데 뒤에서 이제 또 한 번 더 살펴볼 거예요. 이제 효용을 비교한다, 안 비교한다. 자, 어찌됐든 이 문장은 틀린 지문이 되고 2번 파레토 최적 상태는 누군가의 희생, 후생 감소 없이는 어떤 사람의 후생 증대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래서 맞는 지문 14년도에 나왔고 자, 3번 모든 사람들의 한계 대체율이 같을 때 소비 및 생산의 파레토 최적이 달성된다. 이건 어떨까요? 자, 3번은 틀린 지문인데 이게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보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건 소비의 효율성 조건만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이따 보는 생산의 효율성 조건은 이건
사실 보지 않을 거예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생산의 효율성 조건은 비슷하게 결국은 이제 소비의 효율성 조건이라는 건 재화를 각 경제 주체에게 어떻게 배분하는가와 관련된 문제고, 생산은 요소를 각 재화 생산에 어떻게 배분하는가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동전의 앞뒷면이라서, 이제 아까는 두 사람 간 한계 대체율이 같아야 소비의 효율성 조건이 만족했다면, 이제 두 재화 생산에 있어서 한계 기술 대체율이 같으면 생산의 효율성 조건이 만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번 문항은 모든 사람들의 한계 대체율이 같을 때는 소비의 파레토 최적이 달성되고 생산의 파레토 최적은 달성이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이었고, 3-2번 뭐라고 할까? 소문제 보면, 3번의 소문제 보면 재화의 최적 구성은 생산에 있어서 두 재화가, 이건 좀 이따 살펴봐야 돼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살펴봤는데, 어떤 거요? 어디요? 3번에 그 동그라미라고 돼 있어요. 그거 수정해 주세요. 3번에 X. 3번에 X. 한계 대체율이 같을 때 소비의 파레토 최적이 달성된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개념들은 추가적으로 더 배워야 나오는 거니까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잠깐 물 좀 마시고.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조금 더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효율성 조건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아까 경제 활동이 효율적인가 했을 때 이제 소비의 효율성 조건 받고 생산의 효율성 조건은 우리가 안 볼 거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살펴보는 게 이제 종합적 효율성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소비의 효율성 조건, 생산의 효율성 조건.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소비의 효율성 조건은 뭐예요? 재화가 생산되었다면 생산 과정을 살펴보지 않고 재화가 이미 생산된 상황에서 그 재화를 누가 소비하는 것이 효율적인 거와 관련된 문제고, 생산의 효율성 조건은 재화를 생산할 때 요소를 어떻게 투입하는가가 효율적인 거야. 그럼 그 재화를 얼만큼 생산하는 게 효율적인가에 대한 얘기는 여기 안 나온 거야. 그쵸? 이건 각 재화 생산에 있어서 요소를 어떻게 투입하는 게 효율적인 건가, 그리고 이거는 생산되었다면 각 재화를 어떻게 배분하는 게, 어떤 사람이 소비하는 게 효율적인 건가지, 얼만큼 재화를 생산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게 종합적 효율성 조건, 혹은 이걸 이제 산출물 구성의 효율성 조건이라고 표현하는데, 얘가 뭐냐면 이제 MRS랑 MRT가 같아야 된다. 그래서 아까 이건 이미 배웠어요. MRS XY는 이건 사람들의 한계 대체율이라고 표현하고, 얘는 뭐라고 표현하면 한계 변환율이라고 표현해요. 한계 변환율 혹은 한계 전환율. 자, 그러면 이게 어디서 정의되는 개념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서 조금 더 한 발자국 나가 볼게요. 자, 결국 이제 큰 그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경제 행위는 요소를 투입하는 거예요. 노동과 자본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재화를 생산하는 거예요. X제, Y제를 재화를 생산해. 재화가 생산됐다면 그 재화는 두 사람, A, B 두 사람이 소비를 하게 되는 거고, 조금 이따 보면 이 두 사람의 소비했을 때 결국 두 사람의 효용이 있을 텐데, 두 사람의 효용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 후생이 결정된다는 거야. 결국은 사회 후생이라는 건 각 사회에 존재하는 경제 주체들의 만족도에 의해서 결정될 테니까, 이게 이 과정이 일련의 경제 행위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생산 과정이라고 표현하고, 얘가 이제 소비 과정이고, 이게 이제 일종의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살펴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어느 그래프를 그린 거냐면, X제, Y제 생산이 되었을 때 생산 과정을 고려하지 않았고, 생산되었을 때 두 사람이 어떻게 그 재화를 배분하는 것인가, 재화를 소비하는 것인가와 관련된 걸 어떤 평면에서 봤냐면 X제, Y제 평면에서 봤어요. X제, Y제 평면.
요 축을 보면 XJ랑 YJ 평면이었죠. 자, 그러면 결국은 XJ, YJ를 소비하면 두 사람의 효용이 결정될 테니까 이제 평면을 바꾸는 거야. 어떤 평면으로 옮겨가느냐면 이제 A의 효용 그리고 B의 효용으로 효용 평면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재화 평면을 효용 평면으로 옮길 수가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가를 살펴보면 일단 봅시다. 자,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 알파점과 베타점이 소비의 효율성 조건이 만족된다는 걸 설명했는데 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물어보면 효율성 조건은 두 사람의 무차별 곡선, 다시 말해서 무차별 곡선이 등지고 있는 상황이 효율적인 상황이다라고 했는데 자, 그럼 그 상황은 알파점, 베타점만 있을까요? 아니면 무수히 많이 존재할까요? 무수히 많이 존재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점도 생각할 수가 있냐면 이런 배분 상태에서 이제 B의 무차별 곡선과 이제 파란색 어디 갔어? B의 무차별 곡선과 A의 무차별 곡선이 또 여기서도 접하는 점들이 무수히 많은데 걔네들을 다 연결하면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뭐라고 표현하죠? 소비의 계약 곡선이라고 표현하죠. 소비의 계약 곡선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소비의 계약선 곡선 위에 모든 점들, 재화 배분 상태들은 효율적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요 점을 지나가는 무차별 곡선을 한번 그려보면 A의 무차별 곡선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 B의 무차별 곡선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대응되는 각 점들을 요 효용 평면에다 옮길 건데 자, 예컨대 이제 알파점 같은 경우랑 베타점을 살펴볼 건데 자, 알파점 같은 경우는 비교적 B의 효용은 좀 크지만 A의 효용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에요. 알파점은. 자, 그러면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A의 효용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B의 효용이 좀 큰 그런 상황을 알파점이라고 표현하고 자, 알파점과 베타점을 보면 어때요? 알파점과 베타점 A의 효용은 증가했는데 B의 효용이 감소했으니까 그런 점은 예컨대 그런 베타점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점들을 다 연결하면 이걸 효용 가능 곡선이라고 표현해요. 효용 가능 곡선. 직관적으로 당연하지. 가능한 효용 조합들을 다 연결하다는 거야. 그래서 효용 가능 곡선이라는 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자, 그럼 오메가점은 저기에 어떤 점과 오메가점을 여기 효용 평면에 그리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오메가점을 효용 평면에 그려보면 어디에 그릴 수가 있을까요? 오메가점. 여기 오메가점. 자, 오메가점과 알파점을 비교하면 누구의 효용은 똑같아요? 오메가점과 알파점. 파란색의 A의 효용은 똑같죠. 오메가랑 알파, 파란색의 A의 효용은 똑같죠. 자, 그럼 파란색의 A의 효용은 똑같으니까 오메가는 요 선상 위에 있어야 돼. 그렇죠? 그리고 오메가랑 베타를 비교하면 B의 효용은 똑같은 거야. 그러면 B의 효용, 같은 효용이니까 요 높이는 B의 효용이 같은 데니까 요 선상에 있어야겠죠. 그러면 오메가점을 표현하면 요런 점이 오메가점이 표현되겠죠. 자, 지금 알다시피 효용 가능 곡선을 보면 어떻게 돼요? 비효율적인 건 효용 가능 곡선 내부에 표현되고 효율적인 상황은 효용 가능 곡선 경계에 표현되겠죠. 효용 가능 곡선 위에 있으면 그건 효율적인 거고 효용 가능 곡선 내부에 있으면 그건 비효율적인 상황이겠죠. 자, 내부에 있으면 예컨대 아주 여기를 잡더라도 이런 아주 여기 근처에 잡더라도 그 상황에서 이렇게 위가 수직인가? 그치? 수직선과 수평선을 그려보면 이 구간으로의 변화는 두 사람의 효용 모두 증가시킬 수가 있으니까 결국 효용 가능 곡선 경계는 효율적인 상황이고 내부는 비효율적인 상황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게 자, 봅시다. 자, 그럼 아까 계약 곡선 중에서 이런 배분 상태도 효율적이라고 표현했어요. 지금 계약 곡선에서 이런 배분 상태는 지금 소비의 계약 곡선 위에 있는데 이런 상태도 효율적이다. 자, 그러면 이건 왜 효율적이에요? 이건 어떤 배분 상태예요? 이 점은 어떤 배분 상태죠? 그렇지.
모든 재화를 B가 다 갖고 있는 상황이 요 배분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건 왜 효율적인가 보면, 자, 이때 B의 효용은 더 증가시킬 수 없어요. 당연히 모든 재화를 자기가 다 갖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B의 효용은 증가시킬 수 없고, 그럼 A의 효용을 증가시킬 때, A의 효용을 증가시키려면 B한테 뺏어야 되니까 B의 효용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해서 효율적인 상황인데, 이 배분 상태랑 여기 연결하면 어디가 되겠어요? 이 점과 대응되는 효용 가능 곡선 위의 점은 어디가 되겠어요? 이 점과 대응되는 거는 B의 효용은 엄청 큰데 A의 효용은 0이니까 여기에 대응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로 갈수록 직관적으로 당연한 게 요로 갈수록 A한테 배분되는 재화가 많아지는 거니까 요로 갈수록 A의 효용은 증가하는데 B의 효용은 감소한다. 누구의 효용을 증가시키려면 누구의 효용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다. 그게 결국 우하향하는 효용 가능 곡선이고 그게 효율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효용 가능 곡선을 봤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발생을 했어요. 파레토 기준에 따르는 문제점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단 한 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은 게 첫 번째 단점이라면, 두 번째 단점은 또 뭐가 있겠어요? 지금 본 것처럼 공평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공평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이제 파레토 기준의 두 번째 문제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사실은 이제 생산 가능 곡선을 그리려면 지금은 어떤 과정을 살펴본 거냐면, 재화가 생산됐다고 하고 이만큼의 재화가 존재할 때 두 사람한테 재화를 배분하는 과정을 살펴봐서 그걸 통해서 효용 가능 곡선을 도출했다면, 원래는 뭘 그리냐면 이렇게 사회 내에 노동량과 자본량이 주어져 있을 때 그 노동과 자본을 재화 생산에 투입할 수가 있겠죠. 그것과 관련되는 곡선, 에지워스 상자가 생산의 에지워스 상자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요소를 효율적으로 배분했다면 달성 가능한 재화 생산량이 존재를 하겠죠. 그럼 그걸 그리면 그게 생산 가능 곡선이. 자, 그래서 그 과정을 생략을 할게요. 자, 그 과정을 생략하면 이제 생산 과정에서 요소를 잘 효율적으로 배분했을 때 생산할 수 있는 재화 조합을 다 연결하면 걔는 생산 가능 곡선이에요. 생산 가능 곡선. 자, 그러면 이제 생산 가능 곡선도 마찬가지로 어떤 효율성 조건은 만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생산에 있어서 효율성 조건은 만족이 돼서 특정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X제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는 Y제를 줄여야만 되고, X제 생산을 하기 위해선 Y제를 줄여야만 하는 우하향하는 곡선으로 그려진다는 것 자체가 생산 가능 곡선 위의 점들은 효율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정의되는 게 한계 변환율 혹은 한계 전환율이야. 자, 이거는 직관적인 의미는 X제의 기회 비용. X제의 비용이야, 비용. 그리고 얘는 X제의 만족도. 자, 그래서 이게 MRS가 만족도랑 관련되어 있는 거고 얘는 비용과 관련되어 있다. 근데 이제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얘는 Y제에 대비한 X제의 만족도고 얘는 Y제에 대비한 X제의 기회비용인데, 그게 무슨 얘기인가 보면, 자, 이제 생산 가능 곡선에서, 자, 이 점에서 이제 X제 하나를 더 추가하기 위해서 줄여야 하는 Y제 개수가 있는데, 예컨대 여기는 4분의 1개라고 해봅시다. 4분의 1개. 그 다음에 여기서는 X제 하나 더 생산하기 위해서 Y제를 2분의 1개 줄여야 되고, 여기서 X제 하나 더 생산하기 위해서 Y제 1개 줄여야 되고, 여기서 X제 하나 더 생산하기 위해서 Y제를 2개 줄여야 되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한계 변환율이라는 거야. X제의 기회비용. 다시 말해서 어떤 특정 점에서 X제화와 Y제화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때 X제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있었으니까 X제 생산하기 위해서는 Y제를 줄여야만 하는데, 줄여야만 하는 Y제의 개수가 이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이고, 그게 X제의 기회비용이라는 거예요. X제의 기회비용.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한데, 아까 말했다시피 생산과 소비를 아무리 효율적으로 하더라도 이 종합적 효율성 조건이 만족이 안 되면 비효율적이다. 다시 말해서 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비효율적이라는 건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걸 한번 봅시다. 얘가 2고 얘가 1이라고 봅시다.
자, 여기 소비의 효율성 조건. 아까 두 사람의 재화 배분을 해서 MRS A도 2고 MRS B도 지금 2인 상황이야. 이건 효율적으로 됐어. 그리고 이제 생산도 효율적으로 해서 뭐 MRTS LKX랑 MRTS LKY가 같아진 그 상황인데, 자,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이 만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X재화에 대한 한계 대체율은 2인데 물리적인, 이거 사회 내 물리적인 X제 한계 변환율 기회비용은 1이라고 봅시다. 자, 그러면 이때 뭐가 가능하다? 파레토 개선이 가능해서 이 상황이 비효율적이라는 걸 보여줄 거예요. 자, 그러면 뭐냐? 이제 사람들이 있어.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 신이 있어. 여기 무신론자 있나? 자, 저도 무신론자예요. 자,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 A, B 두 사람이 있고 여기 신이 있어. 자, 근데 사람들은 야, 너네 내가 X제 한 개 더 줄게. 그러면 Y제 몇 개까지 포기할 용의가 있어? 하면 Y제 2개 가져가세요. 그래도 효용은 동일하니까 MRS가 2라는 건 X제 하나 주면 Y제 2개 포기할 용의가 있으니까. 자, 근데 C는 이 사회 내에서 X제 한 개 더 생산하기 위해서는 Y제 몇 개만 줄여도 돼요. 물리적인 기회비용이 한 개만 줄여도 되는 거야. 그래서 C이 Y제 2개 줄 필요 없어. 한 개만 뺏어갈게 하면 얘네들은 효용이 증가를 하겠죠. 2개까지 포기할 용의가 있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조건까지 만족을 해야 이제 개선이 불가능하고 이게 이제 효율적인 조건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를 추가적으로 더 살펴봅시다. 자, 그래서 3점 밑에 소문제 이제 이렇게 부릅시다. 우리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첫 번째 동그라미는 3.1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자, 3.1번 보면 재화의 최적 구성은, 지금 최적 구성, 산출물 구성은 생산에 있어서 두 재화 간 한계 변환율과 소비에 있어서 두 재화 간 한계 대체율이 같을 때 이루어진다. 맞는 지문이겠죠. 3.1번. 자, 4번 보면 효용 가능 경계란, 자, 원래는 효용 가능 경계와 효용 가능 곡선은 엄밀하게 다른데 우리는 그냥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우리 수준에서. 자, 그래서 효용 가능 경계란 주어진 생산 자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효용 조합을 나타낸다. 맞겠죠? 자, 그래서 4번은 맞는 질문. 4.1번 보면 어떤 배분이 총 효용 가능 경계선상에 있다면 그 배분에서는 효율과 공평을 함께 증가시킬 수 없다. 작년 기출이었네요. 그렇죠? 이건 어때요? 어떤 배분이 총 효용 가능 경계선에 있다면 그 상황에서 효율과 공평을 함께 증진시킬 수 없다. 맞는 말이겠죠? 자, 효용 가능 경계에 있으면 효율도 증진시킬 수가 없어요. 이거 자체가 지금 효율적인 상황이니까 효율과 공평 둘 다 증진시키는 효율과 공평 둘 다 증진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효율도 증진시킬 수 없는 거야. 효용 가능 경계는 이미 효율적인 상황이니까. 자, 그래서 어찌됐든 맞는 문장이 되는 거고. 자, 4.2번 보면 생산 자원이 완전히 고용되면 효용 가능 경계 위에 한 점을 얻는다. 이건 어때요? 주어진 생산 자원이 완전히 고용되면 효용 가능 경계 위에 한 점을 얻는다. 틀렸죠? 왜 틀렸어요? 그렇죠? 완전히 고용되는 거랑 그게 효율적으로 고용되는 건 다른 거죠. 자, 보세요. 여기 아까 물론 생산 과정을 설명해야 되지만 동일한 논리니까 소비 과정을 보면 이 에지워스 상자 내의 모든 점은 주어진 재화를 버림없이 다 배분하는 거죠. 두 사람한테. 완전히 배분하는 상태인데 어떤 상태는 효율적이고 어떤 건 비효율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 고용 상태가 효율적이라는 게 아니고 효율적으로 투입을 해야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틀린 문장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레토 최적 배분 상태는 효용 가능 경계 곡선상에서 하나만 나타난다. 어때요? 아니죠. 효용 가능 경계 위에 모든 점들이 다 효율적인 거니까 틀린 점. 자, 파레토 최적을 낳는 자원 배분은 일반적으로 무수히 많다. 맞는 얘기. 자, 6번 파레토 최적 상태는 분배의 공평성이 보장되는 상태이다? 아니다.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사회후생을 비교할 때 사용되는 파레토 기준은 소득 분배까지 코어가라는 기준이다. 틀린 문장이고. 자, 그래서 밑에 소문제는 비슷한 문제거나 아니면 같은 어떤 맥락에서
를 밑에 소문제로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복습할 때는 밑에 소문제가 많이 달려 있는 그 문장 위주로 하면 사실은 그거 위주로 하면 한 60점은 충분히 받아요. 그래서 각 페이지에서 이제 소문제가 많은 그런 지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위주로 이제 복습하면 60점은 충분히 맞고 이제 조금 더 하면 이제 80점까지 맞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7번 보면 이제 7번부터 얘기를 하려면 이제 경쟁 시장과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는데 7, 8번은 조금 이따 보고 9번부터 봅시다. 자, 파레토 기준은 모든 상태들을 비교 판단할 수 있다. 이건 어때요? 파레토 기준은 모든 상태들을 비교 판단할 수 있다. 어때요? 없죠? 자, 효용 가능 곡선 위에 점들에 따르면 자, 오메가와 알파는 비교할 수가 있어요. 알파가 오메가보다 나은 상태다. 그리고 베타가 오메가보다 나은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알파랑 베타는 비교를 못하죠. 알파랑 베타. 심지어 뭐랑도 비교를 못해요. 이거는 알파와 베타는 효율적인 배분 상태 간의 비교고 조금 이따 보겠지만 예컨대 감마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감마랑 베타랑 비교하는 건 우리 파레토 기준에 따르면 감마에서 베타로의 배분 상태 변화는 파레토 개선이에요. 근데 감마에서 알파로 가는 건 어때요? 이건 개선이 아니죠. 감마에서 알파로 가는 건 개선이 아니야. 왜? 이 감마에서 알파로 갔을 때 B의 효용은 크게 증가하지만 어찌됐든 A의 효용도 감소하는 상황이니까 이건 개선이라고 판단할 수 없고 심지어 이런 배분 상태도 비교할 수 없는 게 파레토 기준의 문제점이고 조금 이따 보는 이런 문제점을 완화시키는 게 칼도 힉스 기준이에요. 칼도 힉스 기준에 따르면 이런 변화는 개선이라고 판단하자. 그럼 뭐예요? 더 완화시킨 거죠. 파레토 기준을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 거고. 자, 그래서 이제 9번 틀린 문제 9-1번 보면 모든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 상태는 모든 파레토 비효율적인 배분 상태에 비해 모든 사람에게 선호된다. 자, 방금 말에서도 알겠지만 자, 그리고 하나 팁을 드리면 재정학 말 문제에서 되게 강하게 그러니까 무조건이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강한 어투가 나오면 일단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강한 어투. 그리고 할 수 있다. 뭐뭐일 수 있다. 그런 거는 일단 옳은 지분이야. 거의. 왜냐면 이게 사회과학이 자연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성립하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런 건 이제 뭐라 해야 돼? 정석은 아니고 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강한 노트라면 일단 약간 틀리지 않을까 좀 의심을 해보고 할 수 있다 이러면 대부분 맞는 지문으로. 자, 그래서 여기서 모든 얘기가 나왔는데 자, 봅시다. 모든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 상태는 모든 파레토 비효율적인 배분 상태에 비해 모든 사람에게 선호된다. 이거 알파는 파레토 효율적인 거, 감마는 파레토 비효율적인 상태. 그렇죠? 감마에서 알파로 갔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선호해요? 아니죠. 그러니까 때문에 틀린 거죠. 자, 10번 보면 효용 가능 경계 위에 한 점을 선택하더라도 사회 후생을 극대화한다는 보장은 없다. 이게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보는 이제 여기까지는 효율성과 관련된 거고 사회 후생은 공평성까지 고려한 개념인데 자, 10번이랑 7번, 8번은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